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혹시 주변에 종양 진단 받으신 분 있으세요? 저 같은 뇌종양이나 유방결절, 갑상선 결절, 자궁근종까지 종양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흔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종양을 진단받았다고 하면 대부분 놀라서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그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야? 혹시 악성이야? 암은 아니지? 오늘은 종양에 대한 그 오해들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치료가 왜 선택되는지 그 이유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종양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종양은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뭉친 덩어리예요. 종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성 종양입니다. 양성 종양은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자라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이도 되지 않고요. 수술로 제거만 하면 완전히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반면에 악성 종양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고요. 다른 곳으로 쉽게 전이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암이에요. 저 같은 뇌수막종의 경우는요, 90% 이상이 양성 종양이에요.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안심하고 수술하면 다 괜찮아지는 경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악성 뇌수막종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약 1%에서 3%의 사람만이 진단을 받습니다. 제가 그 확률을 뚫었지만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KI67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걸 알아두시면 내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종양인지를 판가름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KI67 지수는요, 종양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해서 세포 분열 속도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100개의 세포 중에서 1개의 세포만 분열 중이다. 그러면 KI67 지수는 1%인 거예요. 그러면 이 종양의 경우 양성 종양이겠죠. 이 종양은 천천히 자라고 주변 조직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계속 추적 관찰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세포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이제 떼어낼까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그냥 수술로 떼어내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다시 재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는 정도죠. 반면 악성 종양은 달라요. 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분열하는 거거든요. 제 경우는요, KI67 지수가 41%였습니다. 즉, 100개의 세포 중에서 41개의 세포가 분열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분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과 양성을 가르는 기준은 종양이 발견된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유방암인지, 뇌종양인지, 갑상선인지, 림프절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아래에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KI67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후가 안 좋기는 하지만 또 방사선 치료가 잘 먹힌다는 장점도 있어요. 방사선 치료는 빠르게 자라나는 세포를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분열이 빠를수록 타격 기회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KI67 지수가 높으면 방사선 치료에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KI67 지수 말고도 예후를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이걸 바이오 마커라고 하는데요. 저도 뇌종양 전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에요. 터트 돌연변이 지수, 밥원, 소실 등과 같이 예후를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저도 온갖 논문들을 검색해보고 정리해보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리 좀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 체크리스트에는 다양한 바이오 마커와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예후에 좋은 사인인지 안 좋은 사인인지부터 방사선 치료 방법까지도 간단하게 작성을 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제가 올려놨어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받아가시고 필요한 경우 수정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상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정리한 내용들을 공유 드리는 거니까 꼭 자신의 예후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조직검사지는 보통 외래 진료를 가서만 뽑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아니랍니다. 각각의 병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요. 조직검사지를 인터넷에서 PDF로 미리 출력해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병원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래 진료 전에 교수님에게 이런 이미 다 나와 있는 조직검사지 결과에 있는 내용 말고 더 깊은 내용을 질문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직검사지를 미리 다운받아 보셔서 자신의 지표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사선 치료로 넘어가 볼게요. 방사선 치료는 왜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거예요. 암세포의 설계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DNA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방사선은 이 설계도를 파괴합니다. 정상세포도 당연히 암세포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쐬게 되면 설계도가 파괴가 돼요. 하지만 암세포는 워낙에 빠르게 자라난 녀석들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이 방사선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지만 암세포는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파괴돼요. 이게 바로 방사선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주변 세포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요.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유방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끝나고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유방에 분명히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주변의 장기들에도 영향이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쪽으로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폐에 몇 년 후에 CT를 찍어보면 폐에 흰색 점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거는 방사선 때문에 정상세포가 괴사해서 죽은 흔적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폐암의 발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직검사를 해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추적 검사를 하면서 이 폐에 생긴 하얀색 점이 더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에도 쉽게 상처를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어느 각도에서 몇 번을 어느 정도 설량을 쏠지를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변 세포들을 최대한 손상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저는 방사선을 30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맞아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턱걸이를 할 때 100개를 한 번에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실패하지만 10개씩 10번 나누어서 하면 그래도 쉬는 시간에 조금씩 몸이 회복을 하니까 100개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매일 조금씩 나누어서 쏘면 정상세포는 조금씩 회복을 하는데 암세포는 그 시간 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사라져요. 이렇게 나누어서 쏘는 걸 분할조사라고 해요. 그런데 방사선 회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암세포도 죽지만 정상세포도 더 이상 회복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렇게 괴사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흰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재발을 해서 하얗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세포가 괴사해서 죽은 흔적인지는 추적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방사선 13회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처음보다 확실히 피로감이 더 빨리 쌓이고요. 지금 머리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 세포에도 피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사선 후유증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방사선이 견딜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사선 한번 맞고 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로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사선이 끝나고 바로 괜찮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2~3달 넘게 후유증으로 앓아 누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걸 가르는 기준은요, 방사선 2회차와 3회차 정도의 컨디션을 보면 된다고 해요. 만약에 2, 3회차 때 내가 방사선을 맞았는데 별로 힘들지 않네? 라고 느껴진다면 회차가 쌓일수록 물론 피로함은 계속 쌓이겠지만 그래도 이 후유증 없이 잘 견뎌낼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반면에 2, 3회차 때 컨디션이 이미 좀 안 좋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차가 쌓일수록 더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나 이런 거를 계획하실 때 자신이 방사선 2, 3회차 컨디션을 보시고 점점 더 좋아지지는 않고 나빠지기만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컨디션 따라서 일정을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비밀은요, 머리카락이에요. 저도 지금 방사선 13회차를 끝내고 이제 막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방사선 10회차에서 15회차 정도에 머리가 빠진다고 해요. 그런데 방사선 10회차 때부터 빠지느냐, 15회차 이후에부터 빠지느냐가 나중에 머리가 다시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방사선 10회차부터 머리가 빠진다면 그 부분에 방사선이 많이 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누적된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나중에 머리가 잘 안 자랄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5회차 이후에 머리가 빠졌다면 그래도 피해가 최대한 늦은 거잖아요. 방사선이 누적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방 다시 자란다고 합니다. 금방 자라는 기준은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해요. 저는 13회차부터 이제 빠지는 걸 체감을 했기 때문에 딱 평균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너무 많이 빠져서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제가 6개월에서 1년 후에 또 어떻게 자랐는지 후기를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후유증은 개인차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꼭 담당 교수님께 여쭤보세요. 저는 그냥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한 환자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지식이나 경험이 많고 풍부하신 교수님께 여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골든타임이 중요했던 이유는 저는 이미 KI67 지수가 굉장히 높았고 다른 바이오마커 지표들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 종양이 혈관 옆에 붙어 있었고 그 혈관을 타고 종양이 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소견을 받았어요. 혈관을 타고 얘네들이 더 빠르게 증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년만 더 늦게 발견했어도 굉장히 손 쓸 수 없게 퍼져버린 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번째 에피소드에서 MRI를 꼭 강조드린 이유를 이제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종양이라고 다 암이 아니에요. 종양 중엔 양성 종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KI67 지수가 높을수록 예후가 안 좋다는 단점이 있지만 방사선 치료가 잘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도 파괴하지만 주변 정상세포도 파괴를 해요. KI67 지수가 높을수록 빠르게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져요. 하지만 이 모든 치료법에 대한 선택은
나의 케이스를 직접 본 의사 선생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 보통 X선 방사선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방사선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다양한 치료법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사선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살짝 예고하자면요, X선 방사선과 그리고 양성자 방사선의 차이, 그 다음에 BNCT라는 새로운 방사선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BNCT 치료는 제 유튜브를 보고 외국의 한 교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치료를 권유해 오신 방식이어서 국내에 있는 희귀암 환자분들에게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내에는 정말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할게요. 안녕!